자, 송원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원TV에서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후보자들과의 대담을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주식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 후보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자,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송원TV에서는 서는 자리인데 네. 일단 유권자한테 한 말씀 먼저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양평 예비군수 후보 김주식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가장 우선이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유가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양평 지역경제는 정말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보다는 경제를 아는 그런 경영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평 지방선거에 꼭 필승의 의지로 군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달변가시어 보니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네. 물론 예비 후보는 등록하셨겠죠? 네, 다 했습니다. 네, 3월 그렇죠. 22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그러면 다니다 보면은 유권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왜 나왔느냐? 네. 출마 배경은 무엇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서두 모두의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 행정은 여지가 행정에 대한 그 관점들을 많이 봤던 게 역대 군수 후보였습니다. 행정 전문가들이 군을 이끄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서 여지금 그 행정관료 출신들이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시대적 소명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행정은 군수나 부군수나 그 행정관료가 하고 군수는 좀 경제인에 가깝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시대적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참 여기에 관련해서 네. 양평군수 출마는 언제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그 2025년 8월 달에 제가 김성기 의원님 만나 뵙고 군수 출마 의지를 좀 밝혔었는데요. 2024년 연말 정도 됐더니 많은 분들이 좀 만나자고 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주식회사 골든팜이라는 치즈 가공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한 6년 정도를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는 좀 정치적 경험, 사회적 경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군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또 2025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막 실시되면서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결심을 하고 제가 8월 달에 김성기 의원님 만나 뵙고 군수 출마 의지를 밝혔고요.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본격적인 선거전이 진행이 되고 이제 열심히 바쁘게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양평 군수에 입성이 한다라면은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이미지를 양평 국민들한테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출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랄까 네.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 좀 해주시죠. 군수가 되려면 일단 철학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을 어떻게 끌어갈지의 어떤 비전, 철학, 정직성 그런 걸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존의 양평을 제가 양평 시내만 예를 들어서 보면 너무 도시가 계획이 돼 있질 않아요. 뭐 옛날 지금 70년대나 지금 현재 2020년도나 변한 게 없는 게 양평입니다. 삶의 질도 변하지 않았지만 도시의 삶의 전체적인 그 도시 환경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도시를 좀 재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양서면, 용문면, 양평을 보면 용문 역사 앞에 보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시장 위에 맨 위에 꼭대기 가서 이렇게 보면 도시화가 안 돼서 슬럼화돼가지고 막 주택이 무너져 있고 또 제가 용문 시장 상인들을 만나 보면 도시화를 좀 재정비를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양평 군청 인근에 보면 주택들이 그 저층으로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그 주민들 생활도 불편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군수가 된다라고 하면 도시 정비하는데 일단 최우선을 좀 두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선출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으셨는데, 평소에, 내가 양평 군수에 입성하게 되면 나는 어떤 정치인을 롤모델로 삼고 본받아서 내가 군정을 펴나가겠다는 나름대로 그런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롤모델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죠.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 꿈은 김영삼 대통령을처럼 일찍 한번 좀 국회에 진출하고 싶다. 26살. 26살에 진출했는데.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많은데 딱히 누구를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어쨌든 국민들한테 존경받을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롤모델을 견져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달리해서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네. 작년 11월 달에. 네.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받은 다음에 네.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정치적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특검에서 나왔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무고한 국민을 국가가 살해했대, 정치적으로 살해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공무원이 이용당하는 그 현실에 보면서 정말 저 자신도 자괴감을 느끼고 그 하나의 생명을 저희가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정치를 하는 저로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군수가 된다고 하면 공무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국민조차도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보호하고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왜 이 질문을 꼭 빼놓지 않고 단골 질문으로 드리냐면 이 사안이 갖는 그 파급력이라든가 이번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비 후보나 출마 애정자 시절에도 꼭 이 자리에 앉으면 제가 놓치지 않고 이 질문은 빼놓지 않고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 관련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시고 또 양평은 환경 지리적으로 물을 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998년도에서 99년도 사업을 IMF 터져서 일단 이제 질문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IMF 터지면서 제가 사업을 접으면서 99년 11월 29일에 양평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2000년도에 작과신재 김학조 대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이 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니 비상대책협의회를 만드는 사무국장을 좀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때만 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건 좀 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그걸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비대오 사무국장을 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비상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게 돼서 이제 그 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담담하고 편안한 그런 표정인 오늘은 어떻게 표정이 조금 굳어있는 것 같기도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가요? 요즘 새벽에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피곤하긴 하네요. 참고적으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4시 반 정도 일어납니다. 네. 그때부터 아침 일과가 시작이 돼서 혹시 밤에는 또 저녁 때는? 밤에는 이제 좀 일찍 갈 때도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운동장도 돌아보고 하면 9시에서 9시 반 정도 그때 좀 귀가를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프로필을 보다 보니까 개인 작업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주식회사 지오물산 여성의류 기업과 그다음에 골든팜 대표이사 이 치즈 가공 공장 회사가 되는 모양이군요. 보니까 직접 역임하시고 운영을 하셨는데 또 이와 관련된 또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좀 일찍 사업을 했습니다. 27살 때, 8살 때부터 사업을 했죠. 일찍 하셨네. 네, 직장 한 2, 3년 하고요. 바로 사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의류를
서울 방배동 소재에서 사업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을 좀 1년 반 다니다가 이건 내가 차라리 유통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성복 유통을 하다가 제조업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좀 어린 나이죠. 그때만 해도 28, 32살 때 그 백화점 28개에다가 매출이 상당히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겠네요, 그러면? 좀 벌었어요. 벌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은 맨주먹으로 브라질 쪽까지 와서 사업을 성공한다고 꽤 자부심을 가지시고 동네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회사가 어려운 지경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부도를 맞이하게 되고 이게 그 유통보증가 그렇습니다. 백화점은 이기걸 3개월짜리 어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은행에서 보증보험을 받아가지고 할인학고를 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개월 어음이 된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백화점마다 부도가 그때 저희가 대표적인 백화점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4개점, 4개점이 있었고 나머지 지방백화점이 전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인했던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6개월 정도의 어음 할인학고가 되니까 제가 이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거래처에서도 야 이거 흑자부도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할인학고 때문에 도저히 경영할 수가 없어서 부도를 냈고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진짜 갖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85%를 변제했습니다. 85%를. 지금도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 그 부분을 내가 지금 20몇 년 동안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을. 그래서 줬고 그때 당시 나머지 뭐 은행에 있던 부분들 다 정리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있던 거를 제가 한 7, 8년에 다 갚았습니다. 파산 신청은 안 했고요. 제가 완전히 돈을 다 변제한 시점으로 왔고 그래서 제 인생을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잘 끌어왔겠죠. 근데 제가 그 요즘에 좀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실패해 봤을 때보다는 그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행을 부채를 잘 정리해서 잘 살아왔다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부도난 것만 가지고 지금 부각하는 게 좀 세상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네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부도났는데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부분을 잘 회복해서 경제인 활동을 잘 했느냐라는 걸 좀 평가를 안 하시고 과거에 부도난 그때 IMF 터졌을 때 사실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내려올 때 지금 현재 집사람이 가고 있는 그 가게 하나 빌라 2천만 원짜리 전세 하나 요거 달랑해서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서 다시금 이제 이렇게 좀 잘 돼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요. 또 그런 경우로 인해서 골든팜 우리 백경덕 회장님께서 전문 경영인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고사를 했었어요.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집사람도 반대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서 갔는데 제가 한 1년 만에 상당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제조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조의 공정 과정이나 경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10여 년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울의 성과를 내서 전문 경영으로 탈바꿈했던 게 현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프로필을 보다 보니 네. 전국교육정책자문위원회 사무총장도 역임을 하셨던데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현직입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도 뭐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교육정책은 그렇습니다. 양평초등학교 그 학교 운영위원장을 제가 6년을 했고요.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학교 운영위원을 10년을 했고 연회파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평에 와보니까 교육 현실이 되게 어렵고 그때 당시에 그 양평은 어떠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 약 우수한 학생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학생들이 보통 유학을 갔습니다. 서울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몇 분들이 그런 그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양평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적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러면은 좀 학교를 좀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고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단법인 희망나눔협회 경기지역본부 회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무사람들은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서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쪽은 제가 서울서 있을 때 사업할 때 그 복지재단에서 제가 청년 부회장을 맡았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이충범 변호사라고 옛날 YS 때 민정수석을 하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저거 어떻게 서초동에 사업하던 인연이 돼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청년 부회장을 맡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요. 양평에 와서도 라이온스 회장을 하면서도 장애인 1000명 데리고 장애인 행사를 했던 게 지금도 현실적으로 오래 했었고요. 뭐 사회복지 쪽은 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있지만 지금 누구보다도 제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그분들에 대한 환경 이런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장애인들이 약 한 7,800명 정도가 양평군에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복지를 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좀 해봐야 되겠고 사회복지사들도 되게 그 저연봉 아주 작은 월급을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좀 처우를 해서 같이 가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갈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럼 개인 특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 네. 과거 희령 전과에 대해서 네. 도덕적 논란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좀 굴러다니고 그런데 네. 이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그거는 이제 제가 8년 전에 선거 출마할 때도 나왔던 문제였었고 지금 이제 출마의 변도 제가 아, 참. 뭐 8년 전에도 선거에 출마를 했나요? 네, 했었죠. 제가 군의원으로 무소속 나왔었죠. 아, 그랬었어요. 나 그거 기억을 네, 못하네. 하실 거예요. 그때는 아. 뭐 그렇게 했었고 그때 검증을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전가는 좋은 글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IMF 터졌을 때에 있던 부수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벌금은 다 그 사업할 때 제가 뭐 사기 뭐 이런 것도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음을 막지 못한 당자 수표 2천만 원짜리 한 장을 회수를 못해서 부정수표 단속법 근로기준법 다 해서 정리가 됐던 거고요. 뭐 요번에 그 환경운동 하다가 제가 이제 16년 전에 구속된 1년 구속을 해서 나왔던 사항들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권이 바뀌면서 저희가 신문에 3대 메이저 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보조금 단체를 전문적으로 감사를 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우리 한강지키가 걸려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운영비를 제가 요번에 초보자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계신 분이 변호사분이 2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가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이제 운영비가 없어서 저희가 2004년도에 운영비가 없어서 이 운영비를 전용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되니 운영비를 좀 받아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 7분하고 유업총장님한테 해서 그걸 받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 터질 때 그 우리 수석대표나 총장님이 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예. 검찰에 가서 한 사실이 없다. 근데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때 당시 주무관 유정현 실명을 대도 모르겠죠. 유정현 과장님께서 그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때 당시 해줬다. 해줬는데 다 거짓말을 시켰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천심의 심사할 때도 그걸 다 냈고요. 그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판결문을 줄 수 있느냐? 그 당연하죠. 근데 어떤 용도로 썼느냐? 인건비, 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제가 뭐 구속된 사건은 확실히 맞지만 뭐 무지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제도적인 문제가 한계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벌금과 추징금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 횡령을 했으면 법적으로 추징금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횡령했으면 벌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벌금과 추징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하시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벌금과 이게 판결이 잘못됐다. 그건 뭐 제가 심의위원들이 다 하신 말씀드리고 뭐 그러나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뭐 제가 전과자라는 사실은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옛날에는 재심의 하는데 그런 것도 귀찮고 뭐 내가 이 다음에 정치할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살아보겠다고 했던 건데 또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 16년 전 이후의 삶을 한번 저를 좀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16년 전 제가 그만두고 나서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 뭐 평통, 검찰 피해자 예방위원회 뭐 이런 많은 봉사를 활동을 할 때 이게 다 신원조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대통령 직속 기관의 자문위원 할 정도면 그런 신원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미 국가에서도 그 정도 윤리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아직도 이제 유권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있으시겠죠. 그거는 제가 또 살아가면서 더 이해를 구하고 또 군수가 됨으로써 더 설득해 나가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본인의 주장처럼 네. 그렇다라면은 그런데 하여간에 1년의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 좀 납득이 좀 안 간다라고 봐요. 나도 개인적으로도 네네.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돈을 갖다가 전용을 했다 손 치더라도 분명히 근거가 있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그 당시에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횡령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실용상 거는 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운영비를 줄 때 1년에 6,800만 원을 줄 때는 그 안에 그 회의비를 1인당 50만 원씩 받습니다. 16명이 회의를 하면 50만 원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통장을 넣고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썼습니다. 이게 개인 용도로 쓴 건 아니고. 그래서 6,800만 원 1년 되면 거기에 뭐 직원이 2명이 인건비도 나가고 뭐 공과자비도 나가고 회의비도 나가고 한 부분입니다. 그게 전용에 대한 부분이지 개인의 횡령의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인데 네. 얼핏 그 당시에 횡령 뭐 그렇게 된 거가 얼핏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대표님하고 그때 유역청장이 정도 운영비를 만들어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임의를 썼으니까 사무소 위조 위계 횡령이 들어가는 거죠. 보조공법 위반 혐의로. 그분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도 부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를 썼으니까 사무소 위조 위계가 된 거죠. 임의로 마음대로 썼다. 그러니까 네가 횡령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요번에 그 우리 총무과장을 그만두신 그분이 확인서를 다 써줬습니다. 그때 사실은 청장이 위증한 거다. 만들어준 건 사실이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제가 잘못 얘기를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일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쓴 거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수석 대표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판결문에도 그 판사가 했는데도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실형까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단순하게 횡령도 아니고 그야말로 목적대로 쓰지 않은 전용에 네, 그렇죠. 해당이 된다라면 그러면. 그게 좀 현실적으로 너무 과한 그래서 그런 이번에 공천 심사위원 변호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간다. 그래, 나도 그래. 그분도 그러셔요. 전용을 왜 이렇게 실형까지 주느냐. 근데 그건 정치적 해석이 있었던 게 정권 자체가 노무현 정권 해서 이명박 정권 가면서 그때 걸렸던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사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정병국 의원님께서도 그 감사원 감사 사무총장을 같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횡령이 없다. 개인적으로 돈 쓴 거 하나도 없다. 왜냐면 검찰 조사 받을 때도 통장하고 요 잔액이 정말 거짓말처럼 10억까지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제 가족 어머니까지 통장 다 털었는데 외부로 나간 돈은 없거든요. 여기서 쓴 그대로 그냥 항목을 한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좀 납득이 이해가 안 안 가. 가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청장님이 해줬다라고 하면 저희가 임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소를 위조했다라는 거는 너네 쓰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사무소 위조 위계했거든요. 횡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후보자 그 검증할 때 제가 토론도 그분들 말씀하셨고 일부 후보자들이 뭐 저는 도저히 컷오프 될 거다. 정가 때문에.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다 됐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네. 유권자들은 세세한 과정보다는 결과론을 가지고 그럼요. 네. 머리에 꽂히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과정적인 거는 디테일한 과정적인 거 다 이렇게 골치 아프니까 네. 생각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그 어떤 개인이 이거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권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 공적인 영역 범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디테일하게 어떤 설명을 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그 16년 동안 8번이 떨어졌어요, 장로가. 네. 장로 그것도 뭐 까다롭다 그러대. 왜냐면 그게 그 6표, 8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주식이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해먹는 놈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다가 어떤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번 기회는 사실 그걸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최소한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후보자 자격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검증은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라도 조금 변명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어두운 얘기는 이제 그만 넘어서 네.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선거 운동 때문에 뭐 취미고 뭐고 간에 생각할 겨를도 없겠지만은 평상시에 취미 생활은 뭡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사실 책 읽기를 좀 좋아해요. 제가 이제 책의 패턴이 세 군데입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 하나.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렇게 책이 좋으냐 해서 제가 그 조그만 산에 있으면 책이나 싸져 먹어서 그냥 옛날에 이제 마음도 괴롭고 그럴 때는 야, 그런 데 가서 그냥 암자처럼 책이나 읽고 세상 등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얘기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식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좀 하고요. 많은 독서의 덕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말로 한다는 거는 그건 말장난이고요. 그래, 맞아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이와 연장선상에서 네. 사람마다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에 좀 쑥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장점, 강점은 어떤 게 있다라고 보세요? 아, 저는 그 이제 부도를 나봤고요. 또 이제 감옥도 가봤습니다. 남이 겪어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봤는데 저는 항상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나쁘지만 내일은 좋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과거는 제가 잊고 삽니다 항상. 왜냐면 내일은 과거에 뭐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뭐 과거는 이거는 주용하지 않고요. 내일 한 가지라도 소중하게 내일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게 강점이고요. 그렇게 시련을 겪어서도 저는 낙담하고 좌절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은 나빠도 내일은 좋겠지. 그거는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있어 봐. 이 즈음에서 네. 그러면 모태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6살 때 혼자 교회를 나갔고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불교 신자신데 산하사 총무까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걸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 작은 누님이 꿈을 꿨는데 제가 산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엄마, 작은 아들을 위해서 그냥 절을 안 나가면 어떨까? 신앙이 충돌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절을 그만두시고 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끔 놔두신 거죠. 교회는 혼자 나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옥천초등학교 교사를 하셨었는데 교회 가는 걸 반대를 안 하셨어요. 교회 가면 그래도 뭐 올해도 잘 배우고 착한 일을 하니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쭉 나가고 왔고요. 제가 신앙이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못 견뎠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힘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견뎠고 늘 위로받고 희망을 꿈꾸는 신앙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사람이 곤경에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고난의 역경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그러면 그런 심정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신앙 때문에 버텨왔다.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딜 겁니다. 그 정신적으로도 뭐 제가 이제 감옥에서 1년 반 그러니까 감형받고 한 9개월 또 했는데 제가 한 책을 한 160권 정도 읽었나요? 1년 동안에? 네. 근데 뭐 이런 소설책이 아니고 교양서적이나 종교서적 지금도 이제 집에 보면 이렇게 남바 띄지도 않고 있어요. 제수번호 남바를. 이제 그저 성경이고 책이 읽으니까 그 시간을 잘 견뎠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덕분에 제가 여기 살지 않나. 그리고 제가 요즘 성가면서 가장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 내 존재가 참 미미하다.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정말 체력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건 신앙 때문에 제가 견디고 앞으로도 희망을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신앙은 위대하고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시절을 뭐 이렇게 버텨오셨다는 게 그래요. 그러면 또 이와 관련해서 사람마다 나라는 존재는 뭐 지구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생김새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마인드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그런 점에서 나는 이 다음에 이런 삶의 모토로 가지고 나는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삶의 좌우명이라든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저는 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보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 사무장을 오래도록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민원 같은 것도 어려운데 노력하면 되고요. 일도 정말 저거 어려워. 근데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저는 계속 도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김유식이 너무 앞서가. 세상을 10년 앞서가 하는데 그 앞서간다는 생각은 제가 뭐
잘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대를 앞으로 볼 수 있는 좀 통찰력이나 미래를 좀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진실성이나 비전과 철학도 있지만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양평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통찰력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 그러게요. 경제도 국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너무 심각해요. 네. 아유. 제가 한 가지 그 스포츠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감독이 그 팀을 바꾸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그래도 누군가는 지도자가 바꿔주고 리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작지만 그래도 혼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또 이제 시간이 뭐 한 30여 분 흐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질문이 없었다거나 네. 추가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는데 과거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행적이나 과거는 다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이후의 행적,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성공신화 되게 좋아합니다. 신데렐라도 좋아하고 성공신화 좋아합니다. TV에 보면 우리 정종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과거에 실패 많이 하셨어요. 좌절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우리가 겪지 않았던 그런 시련을 극복해서 하나의 기업을 이루고 대한민국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지도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땐 환호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한번 부도가 나오거나 실수를 하면 용납을 안 해요. 그게 낙인이 찍혀서 좋은 것이가 되는데 이제는 좀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부도가 나고 이렇게 감옥을 갔지만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다시 양평이나 지역사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 보시면 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과거의 나쁜 점만 보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온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거는 깊이 반성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높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제가 군수가 되면 그런 시련과 역경이 결국 저한테 좋은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프고 정말 힘든 누가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국민 여러분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 발언이 그러면 유권자 마지막 발언이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모두 발언했고요. 네. 저 김주식을 꼭 지원해 주십시오. 뽑아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양평군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웃음꽃이 피는 양평, 동네방네가 싸우지 않고 주민과 주민이 다툼이 없는 정말 서로 아끼고 옛날처럼 담 넘어 떡 하나 넘겨주고 떡 하나 입에 넣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양평을 만들고 싶습니다. 양평 저한테 4년 맡겨주시면요. 새롭고 정말 희망찬 양평 100년을 바라보는 기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클로징 멘트 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주식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 후보와 함께 후보자의 삶과 이력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주식 양평군수 예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